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새해를 맞아 시장도 일찍부터 문을 열었는데요. 상인들은 새해 기대감과 함께 계속되는 고물가의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선 기자. 네, 서울 제기동에 있는 청량리 청과물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새해 아침 시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른 시간이지만 이곳 상인들은 하나둘씩 영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좀 한산한 상황인데요. 상인들은 다음 달이면 설 명절도 찾아오는 만큼 이곳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장사가 침체돼가지고 우리 상인들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또 2024년도에는 새해에는 힘을 내서 참 어려운 걸 잘 극복하고 참 다들 건강하게 사업 잘했으면 좋겠고. 다만 새해에도 높은 물가 걱정은 여전한데요. 이곳 과일 가게에서 파는 사과 한 상자 가격은 6,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두 달 사이에 1.5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겨울철에 많이 찾는 귤 가격도 5kg에 지금은 2만 원이 넘는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사과와 배 소매 가격은 각각 1년 전과 비교해 34%, 32.6% 높습니다. 과일뿐만 아니라 채소 가격도 올랐는데요. 특히 지난달 29일 기준 대파 1kg 평균 소매 가격은 5,235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53.8% 올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봄철 이상저온, 여름철 폭염에 더해 12월 중순에 때이른 한파가 찾아오는 등 각종 기상재해가 출하량에 영향을 끼쳐 가격도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상승률은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지수의 경우 1년 전보다 2.5%, 농산물 물가지수의 경우 6% 올랐습니다. 농식품부는 물가 가중치가 높은 소고기와 돼지고기 공급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 차이가 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물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할인 지원 확대 등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청량리 청과물 시장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새해 첫날 고속도로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인천 송도에서는 중학생이 초등학생과 함께 무면허로 과속운전을 하면서 라이브 동영상까지 올렸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새해 맞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량들로 정체를 빚은 함양 울산 고속도로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도로가 정체를 빚은 가운데 4.5톤 트럭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말이고 새해고 하니까 이제 원래 조금 차가 막혀 있었는데 사고 때문에 좀 더 많이 오랫동안 막혔었죠. 사고가 나자 현장을 지나던 차량 8대가 가던 길을 멈췄고 시민 20여 명이 달려왔습니다. 트럭에 끼인 승용차 안에 12살 초등학생 김모군을 구하기 위해 시민 10여 명이 온 힘을 다해 차량을 밀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김군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시민은 소화기를 챙겨오고 또 다른 시민들은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해 교통 통제에 나서는 등 시민 의식은 빛났습니다. 젊은 사람들 다 이제 오셔가지고 도와주시고 다른 분들께서는 또 차량을 통제해 주시기도 했고 또 나이 드신 어머니들은 피해자들 이제 감싸주고 달래주고 그랬습니다. 인천 송도 도로에서 중학생 A군이 초등학생 B군과 광란의 질주를 벌입니다. A군은 무면허로 B군의 부모님 차를 몰래 타고 과속 운전을 한 겁니다.
문제는 A군이 이런 무면허 운전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점. 몇 번 타는 거 그냥 저렇게 방송 키고 가끔씩 저러긴 했었어요. 무면허일 텐데 뭐 처벌을 받거나 뭐 그런 경우는 있었나요? 없었던 것 같아요. A군은 이번에도 해당 영상을 버젓이 소셜 네트워크에 생방송으로 올리는 뻔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새해 첫날 일본에서 최대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해 한때 대형 쓰나미 경보까지 내려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6분쯤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지역에서 규모 5.7의 지진을 시작으로 밤까지 주변 지역에서 수십 차례의 지진이 관측됐습니다. 특히 오후 4시 10분쯤 발생한 지진은 규모가 최대 7.6에 달했습니다. 이시카와현 소방당국은 강진의 영향으로 주택과 건물 파괴가 30여 건 신고됐고 화재도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4명이 숨졌고 30여 명이 다쳤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피해 내역이 집계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NHK는 파괴된 가옥에 갇힌 피해 주민의 구조 요청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번 지진으로 사이타마현과 니가타현을 잇는 신칸센 등의 운행이 중단됐고 니가타 공항 등의 항공편도 결항됐습니다. 네, 일본에서는 흔들리는 정도에 따라 지진을 구분하는 진도라는 개념이 사용되는데 이번엔 일부 지역에서 최고 단계인 진도 7이 기록됐습니다. 서 있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흔들렸다는 의미입니다.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을 황보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언제 쓰나미가 들이닥칠지 모를 바닷가를 향해 주민들이 애타게 소리를 지릅니다. 집안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대형 텔레비전이 갑자기 꺼지고 의자는 제멋대로 흔들거립니다. 박살난 유리창 사이로 방 안까지 눈보라가 들이칩니다. 기와장이 쏟아져 내린 밖은 더 말이 아닙니다. 새해 첫 참배를 위해 지역 유명 신사를 찾은 관광객들이 술렁입니다. 육중한 3층 문이 흔들리는 걸 코앞에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지붕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눈을 보고 인근 스키장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Electric wire goes down and also from the roof go down and all the car is shaking and so everybody was panicked that time.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전철역으로 모여든 사람들.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자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전기가 끊기면서 주변은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この最大震度7を観測する地震によって大津波警報、津波警報、津波注意報が発表されています。 이시카와현 일부 지역에선 최대 진도 7의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진도는 사람이 흔들림을 느끼지 못하고 지진계에만 기록되는 0부터 서 있기가 불가능한 7까지로 구분되는데 이번에 최고 단계를 기록한 겁니다. 이번 지진은 이시카와현에서 동남쪽으로 300km가량 떨어진 도쿄의 고층 빌딩에서도 흔들림이 느껴질 정도로 강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발생한 강진과 관련해 일본 국민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기꺼이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지진 피해를 본 일본 국민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신년사에서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건데 총선을 100일 앞두고 애둘러 야당을 겨냥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 화두인 민생의 전제 조건으로 카르텔 타파를 꼽았습니다.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면서 취임 이후 내내 날을 세웠던 이권 카르텔을 패거리라는 말을 써서 더 거칠게 직격했습니다.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일부 노동조합과 사교육업체, 시민단체 등을 이권 혹은 기득권이라며 비판해왔는데 이를 이념까지 포함한 패거리 개념으로 확장한 겁니다. 총선을 꼭 100일 앞둔 새해 첫날 선거나 야당 관련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대신 패거리 카르텔이라는 말로 에둘러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이념에 너무 경도돼 법 테두리를 넘어 이권만 챙기는 세력이 있다면 타파해야만 우리나라 개혁도 성장도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는데 고위 관계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86 운동권 청산론과 맥이 닿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권의 정권 심판론에 윤 대통령이 기득권 타파로 맞불을 놓은 셈입니다. 윤 대통령은 취재진 없이 참모들 앞에서 생중계로 20분 신년사를 발표한 직후 기자실을 찾아 소통을 약속했습니다. 김치찌개도 좀 빨리 같이 먹고 올해 좀 가끔씩 여러분하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임 100일 때가 유일했던 기자회견도 이달 중순 개최를 목표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부처별로 딱딱하게 하던 새해 업무 보고는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국민과 함께 주제별로 현장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가장 중요한 게 이념이다,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철학이다 강조했는데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총선의 해 일종의 체제 경쟁에 나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를 두고 여야 정치권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박정아 수석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신년사는 대한민국의 제도약과 민생 경제를 위해 정부가 온 힘을 다할 것임을 거듭 강조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패거리 카르텔 타파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새해에도 국민의 갈등과 여야 정쟁을 부추기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새해 전국을 돌며 지지층 결집과 외연 확장을 예고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전과 대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합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오전 비대위원들과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한 뒤 대전시당을 방문해 지역 당원들과 접촉합니다. 이어 오후에는 보수 진영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를 찾아 대구 경북시도당 합동 신년 인사회에 참석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새해를 맞아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방문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당 지도부와 함께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을 하며 총선과 최근 당내 상황에 대한 조언을 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도 방문해 총선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민심을 다질 예정입니다. 미국 연준이 올해 금리를 3차례 정도 인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르면 3월, 늦어도 5월에는 인하가 시작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준은 지난해 말 금리를 동결하면서 올해 말 금리를 4.6%로 예상했습니다. If the economy evolves as projected, the median participant projects that the appropriate level of the federal funds rate will be 4.6% at the end of 2024, 3.6% at the end of 2025. 금리 인상은 이제 더 이상 없으며 현재 금리에서 올해 0.25%씩 3차례 정도 인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금리 인하 시기에 쏠리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3월에, 나머지 투자은행들은 2분기에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는 3월에 기준금리를 낮출 확률이 75%에 이른다고 예상했습니다. 시장 일부에서는 3차례 이상의 금리 인하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But the market seems to be building in the prospect of 4 or more rate cuts in 2024, with the first one coming as early as the end of the first quarter. 하지만 연준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하다며 금리 인하의 속도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올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미국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등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이 어느 시기에 얼마나 금리를 인하하는지에 따라 세계 경제는 물론 한국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햇수로 전쟁 3년째를 맞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새해 첫날부터 치열한 교전을 이어갔습니다. 신년사에서 푸틴 대통령은 결코 후퇴는 없다고 했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더 강해졌다며 서로 협상에 나설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통제 중인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중심부. 새해 첫날 우크라이나군 포격으로 건물들과 자동차들이 파손됐고 도로는 잔해로 가득 찼습니다. 20명 가까운 사상자도 발생했습니다. 러시아군도 신년 벽두부터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 항구 인근을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공 시스템이 드론을 격추했지만 잔해가 떨어져 주택 등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5살 소년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군의 드론 공격은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브의 대학과 20세기 우크라이나 구구 민족주의자 스테판 반데라 동상도 겨냥했습니다. 이처럼 새해 첫날부터 맹공을 퍼부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도 결코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의를 다졌습니다. Мы не раз доказали, что умеем решать самые сложные задачи и никогда не отступим, потому что нет такой силы, которая способна нас разобщить. 푸틴 대통령은 새해 첫 행보로 모스크바 소재 군병원을 방문해 전쟁 참여 군인들과 대화하면서 추가 공격을 강화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를 위협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영상 신년사를 통해 러시아와의 전쟁이 만 2년을 향해 가면서 우크라이나가 더욱 강해졌다며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Головний підсумок року, головний його здобуток. Україна стала сильніша. українці стали сильніші. 젤렌스키 대통령은 올해 최소 100만 대의 드론을 생산하는 등 국내 무기 생산량을 늘린다는 계획을 강조했지만 지원을 놓고 서방이 균열 양상을 보이면서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고강도 전면전에서 저강도 장기전으로 전환하고 있는 이스라엘군이 다양한 형태와 강도로 전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이 현지 시간 1일 보도했습니다. 가자지구 전쟁을 주도하는 이스라엘군 남부군 사령관인 야론 핀켈만 소장은 이날 가자시티 다라지 지역을 방문해 가자지구 전투는 다양한 방식과 강도, 다양한 형식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핀켈만 소장은 이어 전투 방식의 변화는 적들의 이스라엘군 식별 등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 대법원이 네타냐후 총리 주도의 현 정부가 추진한 사법부 무력화 관련 핵심 입법을 무효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대법관 15명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 7월 의회가 가결한 사법부에 관한 개정 기본법을 무효화 처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문제의 입법이 민주주의 국가인 이스라엘의 기본 성격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는 지금까지 20번 넘게 공식 석상에 등장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특히 주애 후계자설이 한층 탄력을 받았는데 새해 김 위원장의 주애 활용법은 어떨까요? 최두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달 18일 ICBM 화성 18형 발사 현장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딸 주애는 모피 재킷 차림으로 등장했습니다. 적들이 계속 잘못된 선택을 이어갈 때에는 분명코 보다 친화되고 보다 위협적인 방식을 택하여 더더욱 공세적인 행동으로 강력하게 맞대응해야 한다고. 앞서 지난해 9월 열병식에서 박정천 군정지도부장이 주애에게 무릎을 꿇는 모습이나 지난해 11월 공군사령부 방문 당시 주애가 김정은 위원장보다 앞에 서서 주인공처럼 부각된 사진은 주애의 높아진 위상을 보여줍니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주애의 존재를 부각하면서 통일부도 조기 등판 가능성을 거론하며 주애의 후계자설에 힘을 실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새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주애 활용법은 어떨까?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주애가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오르는 모습 등을 의도적으로 노출하며 개인 숭배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합니다. 김주애에 대한 개인 숭배를 보다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북한이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군사 분야에 집중이 되었는데 그게 대외 관계라든가 경제 분야로 좀 더 확장될 그런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북한에서 후계자를 의미하는 상징적 표현인 샛별이 주애를 지칭해 사용됐다는
자유아시아 방송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조선의 샛별 여장군이라는 것이 노동신문과 같이 북한 주민들이 다 볼 수 있는 매체에 나오고 또 그것이 꾸준히 계속 보도가 된다면 이것은 김주애의 후계자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북한이 올해에도 주애를 적극적으로 내세울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주애 후계자설과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의 러시아군 병사들이 북한제 152mm 포탄으로 보이는 무기를 버젓이 쓰는 모습이 러시아 국영방송에 등장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최근 몇 주 사이 러시아 언론 매체들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다양한 형태의 북한제 로켓과 포탄이 사용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현지 시간 1일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25일 러시아 국영방송이 내보낸 영상에는 우크라이나 동부 루안스크 인근에서 러시아군 병사들이 제조원 불명의 북한제 152mm 포탄을 옮기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1월 2일) 화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가장 먼저 동아일보 일면에 실린 새해 첫 둥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 0시 0분 서울 강남 한 병원에서 3.15kg의 건강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명은 보시는 것처럼 아홍이인데요. 부부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서 지었습니다. 결혼 12년 만에 얻은 아주 소중한 아이입니다. 이 부부는 오랜 기간 난임으로 마음을 졸이다가 작년에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아이를 가졌는데요. 새해 첫 둥이로 의미 있게 출산을 하게 됐습니다. 아홍인의 부부는 난임으로 고생하는 다른 부부들에 대한 응원의 말을 전하면서 동시에 난임 부부를 위한 국가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갈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이 더 귀해지고 있는데요. 2022년 합계 출산율은 0.78명까지 떨어졌고 2023년 합계 출산율이 다음 달 발표가 되는데 이제는 연간 0.6명대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에 실린 새해 첫날 풍경에 대한 기사 보겠습니다. 지금 사진이 두 장 보이는데요. 먼저 왼쪽은 어두운 새벽에 몇몇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오른쪽은 아이들과 손을 잡고 길게 늘어선 줄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왼쪽은 1월 1일 오전 7시 새해 첫날 아침부터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장면입니다. 치솟는 물가 탓에 한 푼이라도 더 벌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른 새벽부터 집을 나선 건데요. 기사에서는 새해가 밝았지만 계속되는 고물가로 서민들의 주름살은 좀처럼 펴질 줄 모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봤던 아이들과 길게 줄을 선 모습은 입장료가 공짜인 서울올림픽공원 눈썰매장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역시 주머니 사정이 녹록지 않아지면서 이러한 무료 시설에 인파가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할인 행사를 하는 마트와 음료 무료 제공 신년 이벤트를 하는 카페 등에 사람들이 모였다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올해 많은 분들이 바라고 있는 대로 주머니 사정이 더 넉넉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하고 새해 인사를 나누셨습니까? 오랜만에 연락하면서 안부를 전하고 또 새해 만남을 약속한 분들도 있었을 텐데요. 조선일보에는 이런 새해 인사가 시도 때도 없이 울려서 공해 수준이 되었다는 반응도 실려 있었습니다. 새해 인사에 피로를 호소하는 사람들은 아주 이른 시간에 오는 메시지나 단체 메시지, 또 형식적인 메시지 등을 받았을 때 다소 곤란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신년 인사가 마치 답장과 인사를 강요하는 집단 압력처럼 작용해서 누군가는 불편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요? 기사에는 손으로 정성 들여서 만들거나 쓴 종이 연하장이 정감이 가기 때문에 반응이 좋다는 내용도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한편 새해 첫날 정치인들의 홍보 문자도 쏟아졌다고 하는데 문자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번호를 준 적이 없는데 문자를 여러 건 받았다면서 이런 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꼬집는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서울점자도서관 폐관 소식을 전한 한국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서울점자도서관이 31년 역사를 뒤로한 채 작년을 끝으로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점자책과 음성책 등을 제공하면서 시각장애인들의 기본권 보장에 앞장섰고
또 점자 교실이나 작가와의 만남, 음악회 행사 등도 꾸준히 해왔지만 결국 운영난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기로 한 겁니다. 사립인 이곳은 서울시와 노원구의 보조금, 또 외부 후원금에 의존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보조금이 점차 줄어들었고 또 온라인 콘텐츠가 확산하면서 이용객이 감소해서 어려움이 가중됐습니다. 폐관 소식이 전해지자 여러 아쉬움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권을 지키던 도서관이 경제 논리에 의해서 폐관이 됐다며 안타깝다는 반응입니다. 또 시각장애인은 새 환경에 적응하는 데 여러 어려움을 겪는 만큼 감수해야 할 불편이 훨씬 더 클 거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 내에 남은 점자 도서관은 10곳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이번 서울 점자 도서관의 폐관을 보면서 다른 점자 도서관 운영 지속 여부에 대한 걱정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1월 2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어제 저녁 강원 평창군 가스충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전신 화상을 입는 등 모두 5명이 다쳤습니다. 인근에는 전기 공급이 한동안 끊겼고 마치 폭탄이 떨어지는 듯한 폭발 소리에 깜짝 놀란 주민들은 인근 마을회관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위로 새카만 연기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어마어마한 폭발 소리에 시민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불이 난 곳과 100여 미터 떨어진 곳까지 가스 특유의 푸르스름한 화염이 밀려옵니다. LPG 가스 충전소에서 폭발이 발생한 건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충전소 인근에 주차된 차량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뻥 하면서 온 하늘이 막 주황색으로 변하더라고요. 깜짝 놀라고 순간적으로 이제 정전이 돼버리고 전 처음에 무슨 폭탄 떨어진 줄 알았어요. 이 사고로 30대와 60대 남성이 온몸에 화상을 입는 등 모두 5명이 다쳤습니다. 또 폭발로 화염이 번지면서 맞은편 세차장은 물론 농기구 센터와 인근 주택 등 건물 14곳, 차량 14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해 화재 진압에 주력했고 3시간 20여 분 만에 완전히 불을 껐습니다. 감식을 통해서 좀 추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저희가 그쪽에 피해 지역도 좀 넓고 그래가지고 한전은 가스 누출로 추가 폭발 위험이 있는 만큼 불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전기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또 평창군은 주민들을 인근 마을회관으로 대피시켰고 이들에게 긴급 재난용품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가스안전공사 등과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폭발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청량리 4구역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담당 구청 소속 전현직 과장급 공무원이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최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동대문구청 소속 공무원 최모 씨와 전 동대문구청 공무원 양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청량리 4구역 재개발 공사에 앞서 무허가 건물을 사들여 분양권을 얻고 오피스텔을 아파트로 바꿔 분양받는 등 재개발 추진위원회로부터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교수님, 오늘은 지난해 국내 교역 성적표를 좀 살펴보고 이어서 올해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해 전체적으로는 이 수출 부진이 이어졌는데 이에 따라 무역 수지도 2년 연속 이 적자 행진을 이어갔죠.
예, 지난해 무역 수지 적자가 이제 100억 달러 가량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2022년이죠. 2년 전에 적자 규모가 400억 원대, 500억 원대에 가까운 규모의 500억 달러대에 가까운 규모로 보면은 축소되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의 영향은 아무래도 에너지 가격이 안정된 것, 결국은 수입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에너지 가격이 안정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수출 차원에서는 물론 줄기는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라든지 이제 자동차가 굉장히 선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분야 같은 것들이 하반기부터 이제 좀 선방을 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많이 저점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런 무역 적자 폭을 굉장히 많이 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의 흐름으로만 보면은 1월부터 5월까지는 에너지 가격 등의 문제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반도체 수출의 급감에 따라서 적자 기조가 이어졌고요. 근데 6월부터는 이제 흑자 기조로 반등을 하면서 12월에는 무역 흑자가 44억 달러까지 이르게 될 정도로 어느 정도 수출 부분에 반등이 있었고, 수입과 수출이 균형이 맞아지면서 무역 흑자로 갈 수 있는 어떤 기조가 조금씩 계속 반영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조금 전에 잠깐 이제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어쨌든 고무적인 부분은 하반기 들어서 좀 수출이 회복세를 보였다라는 점, 그리고 지난해 수출 성적표를 좀 보자면 상저하고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으로 좀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 어떤 업종이 반등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반도체라고 아까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네. 사실 이제 반도체가 처음 뭐 한 5달, 6달, 7달 이 정도까지는 두 자릿수 이상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출 감소가 그 전년에 비해서 뭐 10%대, 20%까지 이르면서 굉장히 수출이 많이 줄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 경기가 뭐 살아난다라고는 했지만 투자 부분에서는 살아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어떤 반도체 수출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국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으면서 유럽 경기를 중심으로 특히 썩 좋지 않으면서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수출이 줄었다라는 것을 처음 상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반기에서는 결국 반도체 수출이 뭐 10%대, 두 자릿수대 결국 하락을 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는데 이제 12월에는 반도체 수출이 오히려 성장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거든요. 물론 이제 재작년이죠. 2022년부터 하락한 것에 대한 기저효과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수출이 반등했다는 뉴스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결국은 저점을 지나간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을 수 있고 이것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이 좀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반도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반도체 부분의 수출이 반등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하반기에 무역 수지를 방어하는 데, 무역 적자를 방어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반도체에 거는 기대가 좀 큰 모습인데 이렇게 반도체가 좀 반등할 것이다, 성장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는 이 배경이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결국은 AI 산업의 발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 산업의 발전이 단순히 이제 흔히 말하는 소프트웨어의 발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의 발전을 역시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하드웨어 발전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흔히 말하는 연산할 수 있는 연산하는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부분하고 결국은 그 AI 시스템이란 것은 빅데이터를 사용해야 되고 빅데이터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흔히 말하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클라우드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러면 데이터 센터 같은 대용량의 어떤 메모리를 필요하는 그런 하드웨어들이 많이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가 주력을 삼고 있는 어떻게 보자면 이런 메모리 반도체 부분의 수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나 이런 데이터 센터에 사용하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용량의 흔히 말하는 최신 기술을 사용하는 반도체여야 됩니다. 아무래도 발열 같은 것들이 많고 발열이 많다는 것은 줄이면 줄일수록 이 사용량이 늘릴 수 있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사이즈를 줄이거나 같은 사이즈라도 메모리 크기를 늘릴 수 있는 굉장히 혁신 기술들이 많이 담은 반도체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분야에서 사실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굉장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강점이 있고요. 흔히 말해서 뭐 고대역 반도체 요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고대역 반도체가 다른 것은 아니고 이제 반도체를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메모리 집중 용량 굉장히 높이고 그다음에 발열 같은 것을 줄인 반도체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뭐 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엔비디아 같은 뭐 보통 주식이 많이 나오는데 결국 연산하는 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AI 혁명이라는 것이 연산만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 연산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고요. 이 하드웨어 분야 중에 특히나 이제 흔히 말하는 저부가 산업이 아니라 고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 그러면
효율적으로 지어야 되고 효율적으로 지으려 그러면 아무래도 최신의 기술을 사용하는 반도체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반도체들이 좀 반도체 생산이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이제 주가로 이런 게 반영되고 있는데 삼성전자 올해는 뭐 8만 전자 가지 않을까. 작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6만 원대까지 갔던 것이 결국은 7만 원대 후반, 7만 7천 원 이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반도체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더 나아가서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시스템 반도체 부분, 연산하는 반도체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한동안 이런 AI 혁명에 따른 어떤 반도체 수요, 이것을 맞춰가는 기업의 대응들이 조화를 이뤄가면서 반도체 분야는 내년에 좋지 않을까. 그리고 향후 한 2030년까지는 좋지 않을까라는 일각의 기대도 있긴 합니다. 결국은 이런 반도체 전환, 흔히 말하는 AI 전환이라는 것이 몇 년은 걸릴 것이기 때문에 한 2030년까지는 지속적인 호황이 있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반도체는 좀 올해 확실히 개선이 될 걸로 보이고 또 자동차나 조선업종도 좀 호조세를 이어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작년이었죠. 이제 지난해죠. 좀 2차 전지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올해는 좀 주춤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2차 전지를 보는 입장은 뭐 크게 뭐 한 3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2차 전지 사용처가 결국 전기차인데 이 전기차의 수요가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결국은 전기차 시장이 작년에 결국 2023년에는 한 40% 정도 성장을 했는데 올해 성장세가 한 20% 정도로 줄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전기차를 살 분들은 이미 많이 샀다. 그리고 전기차를 이제 더 늘리려 그러면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데 인프라를 까는 비용들 그리고 인프라를 안 깔므로써 나오는 어떤 효용이 안 좋아 떨어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충전하기 어려운 부분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좀 흔히 말해서 어떤 매출 성장이 좀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전기차의 매출 성장이 2차 전지의 어떤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요인으로는 아마 중국과의 경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아까 이렇게 결국 시장에서 흔히 말해 매출이 줄어든다, 매출 성장이 둔화된다는 이야기는 경쟁이 격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쟁이 격화된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가격이 낮은 어떤 배터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중국과 한국이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중국이 가장 배터리를 많이 생산하고 한국이 그 다음을 생산하고 있는데 한국은 어떻게 보면 그 흔히 말해 3원계 배터리라고 해서 고부가 가치 배터리를 많이 만들고 있고요. 중국은 LFP 배터리라고 해서 조금 저렴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성능도 약간 떨어지는 이런 배터리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쟁이 심해지고 성장이 둔화된다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이 중요해진다는 이야기고 2차 전지 분야에 있어서 아무래도 중국산으로 조금 넘어갈 것이 아니냐. 이에 따라서 2차 전지 수출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견해가 생기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규제 분야라고 혹은 이제 보조금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전기차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발전한 상태에서 유럽 같은 데서 이제 보조금 좀 줄이고 있거든요. 보조금을 줄이고 있는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결국은 전기차 수요 자체가 좀 줄어들게 될 것이고 2차 전지에 대한 수요 역시 좀 줄어들게 될 것이다. 특히나 한국산에서 이게 나가는 것들은 최근에 탄소 이슈가 있습니다. 탄소 이슈란 것은 흔히 말 2차 전지를 옮길 때 해외를 수출할 때 만드는 어떤 탄소까지 다 감안하겠다라는 이야기고 여기에 대해서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이야기, 보조금에 대한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규제에 따라서 아마 조금 한국산이 좀 피해를 입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생기면서 결국 이런 세 가지 요인들이 수출 전망을 조금 어둡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올해는 미국 대선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좀 2차 전지에 영향이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굉장한 탄소 중립 정책을 썼습니다. 2032년에는 모든 생산되는 신차의 3분의 2는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굉장히 강력한 아젠다를 내걸었고요. 그 말은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2차 전지 수출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기차 수출 분야 같은 것들이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중 공급망 갈등도 있었죠. 미중 공급망 갈등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이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분야는 미래 에너지 전환의 핵심 분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에너지 분야의 핵심적인 분야를 기본적으로 동맹국 안에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2차 전지 공급망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수출 분야에 있어서 혜택을 많이 받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기업들이 중국산을 좀 싼 중국산을 쓸 수도 있었지만 이제
이제 공급망 정책 변화에 따라서 한국산을 쓴 경향도 있고 한국 역시 이제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서 공장을 적극적으로 지으려는 노력을 하면서 이런 기조에 맞는 분야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혹시 이제 내년 대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은 이런 기조가 또 바뀔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 예전 전 대통령이죠. 전 대통령은 이전에 파리 협약을 탈퇴했다라는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파리 협약이란 것이 국제적으로 탄소 감축을 위하는 가장 대표적인 어떤 협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환경주의자가 아니다. 사실은 지금 환경이나 경제나 이슈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스탠스가 있긴 하지만 탈탄소 정책에 대해서는 둔감하게 가겠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관세 같은 것도 많이 부과하고 그다음에 굳이 우리가 에너지 전환에 적극적으로 이끌어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전기차 수출 그리고 이제 자동차 수출 같은 것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고요. 특히나 이제 트럼프는 보호무역을 많이 보호무역주의자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관세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올려서 이제 국내에서 미국 내에 생산된 어떤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이나 해외 수출 막겠다는 그런 입장을 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트럼프와 바이든의 어떤 환경 정책의 차이, 무역 정책의 차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이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일단 지난해 수출을 좀 지역별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최대 교역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줄어든 반면에 미국 수출은 증가를 했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사실 중국 수출이 줄어든 것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심하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 데이터를 봐도 반도체 부분을 제외하면 사실 2010년대 초반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2010년대 후반부터 나온 이야기는 반도체 부분을 제외하면은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서 무역 수지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네. 반도체 분야의 어마어마한 흑자가 그리고 무역 수지 중국과의 교역에 있어서 무역 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빼보니까 결국은 우리나라가 흔히 이제 중국의 중간재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분야가 줄어든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실제 이게 작년에 결과가 나왔죠. 작년에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31년 만에 그러니까 사실 한국과 중국의 수교 이후 처음으로 거의 처음 첫 해를 빼고 이제 처음인데 역사상 처음으로 유의미한 수치의 무역 적자가 나왔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나라가 기존의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해서 흔히 말 무역 흑자를 보는 구조가 굉장히 깨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반도체 부분이 안 좋으니까 바로 무역 수지 부분에 적자로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흔히 말하는 핵심 광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2차 전지를 만들려고 그러면 리튬이라든지 흑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해야 됩니다. 수입처가 중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많이 수출하는 2차 전지나 전기차를 만들려고 그러면 결국 중국에서 원자재를 많이 수입해야 되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여전히 우리나라가 굉장히 흑자를 낼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구조지만 나머지 분야는 사실 중국 역시 중국 내 기업들을 통해서 자국화를 굉장히 많이 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이 굉장히 억제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우리나라 수입이 그 원자 핵심 광물들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역 수지 구조가 상당히 바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면에 사실은 미국은 우리나라 공급망 혜택을 받다라고 일단 이야기 아까 잠시 드렸는데 미국이 이제 동맹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짜다 보니까 2차 전지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시킬 수밖에 없고요. 반도체 분야 역시 마찬가지인데 반도체나 2차 전지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시킬 수밖에 없고 이런 분야에 있어서 한국이 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런 것이 나타난 것이 사실 이번에 결국은 대미 자동차 수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동차 수출이 뭐 100만 대가 넘었다라고 이게 사실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혜택을 보고 있는 분야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결국에 이제 대중 수출이 좀 증가하기 위해서 중국 경제가 좀 좋아야 되잖아요. 올해 중국의 경제 전망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뭐 썩 좋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에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최근에 여기 뉴스를 보면 중국의 디플레이션이 온 게 아니냐라는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라든지 생산자 물가지수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물가가 오르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가가 오르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수요가 늘지 않고 있다. 네. 수요가 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소비가 생각보다 많이 위축돼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소비 위축을 증진시키려 그러면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핀다든지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이제 금리를 낮추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어떤 달러 그 흔히 말하는 달러 위안화 환율 관계 때문에 좀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 미국이 금리를 그대로 두고 중국이 위안화를 먼저
어떻게 보면 중국이 금리를 먼저 내렸을 때는 위안의 가치 하락 때문에 이제 중국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견이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통화 정책을 못 펴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고요. 재정 정책에 있어서는 보통 과거에는 지방 정부가 재정 정책을 굉장히 많이 펴서 지역 경제를 일으키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의 내수를 그게 흔히 말하는 소비를 도왔는데 이러한 구조가 사실 깨졌죠. 이러한 구조가 깨진 것은 지난해부터 나오고 지난해 혹은 지지난해부터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 부동산을 개발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사실 과잉 공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중국이 어떤 토지 이용권들, 중국 지방 정부들이 토지 이용권들을 건설회사에 대주고 자금도 대주면서 건설 경기를 부양시켜 놨는데 이것들이 흔히 말하는 공실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초과 수요 같은 초과 공급 같은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부동산 부실이 심해지고 있고 그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지방 정부에서 재정 정책을 피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소요가 줄어들게 되고 소비가 위축이 되면은 재정 정책이든지 통화 정책이든지 적극적으로 쓰면서 부양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양을 시킬 만한 여력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물론 중앙 정부는 재정 정책을 필 여력이 있지만 아직까지 지방 정부의 어떤 부동산 어떤 투자에 대한 과잉 투자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못 피고 있고요. 금리 정책을 피기에는 환율 우려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결국 내수가 위축이 돼 있고 내수가 위축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까지 위축돼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은 올해도 중국의 입장에서나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나 미국 경제가 참 중요할 텐데 이 미국 경제가 침체 가능성을 두고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기 침체가 가능성이 언급되는 그 배경이 뭐가 있을까요, 교수님? 미국 경제가 이제 침체되는 것은 아무래도 고금리의 여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이제 통화 정책이라든지 분석을 할 때는 이런 효과들이 한 8분기, 결국 2년 정도는 지나가야 본격적으로 1년에서 2년 사이는 본격적으로 지나가야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미국이 가파르게 올랐는데 이것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 결국 금리가 오르면서 수요가 위축이 되고 그다음 고용 같은 게 위축이 된 효과들이 점진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이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시점이 올해가 될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흔히 말한 골디락스 시나리오 요새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 경제가 고용 부분 그리고 산업 전환 같은 것들에 의해서 산업 자체가 좀 키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효과가 미국 경기를 침체로까지는 안 끌고 갈 것이다. 물론은 과거보다 나쁘긴 하겠지만 침체로는 안 끌고 갈 것이라는 의견도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고금리 정책이라는 것이 상당 기간 지속이 됐고 이 지속된 효과가 어떻게 누적적으로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게 확실하지가 않은 상황인데다가 아직까지 이제 미국이 재정 정책을 조금 적극적으로 빚을 내면서 재정 정책을 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돋고 고금리를 더 유지를 하면서 미국 경기가 결국 침체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봤을 때 미국 경기가 작년보다는 올해 이제 하락하는 것이 맞을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을 갈 것이냐, 이게 작년은 괜찮았는데 올해 중립적인 수준을 갈 것이냐, 아니면 고금리의 여파 그리고 재정 정책 같은 것들의 여파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으면서 경기 침체까지 유도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사람들의 의견이 좀 다르고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지표를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이 새해 첫 주부터 미국과 중국 경제 흐름을 볼 수 있는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던 이 지표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2일에 이제 12월 최신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를 포함해서 3, 4, 5일 쭉 지금 지표들이 발표가 되거든요. 어떤 부분인가요? 지금 나오는 것들은 이제 구매 관리자 지수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PMI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제조업 지수도 큰 틀에서는 이제 구매 관리자 지수와 연관성이 굉장히 깊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구매 관리자 지수가 어떤 건지 조금 개념을 아시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구매 관리자 지수는 보통 경기 선행 지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매 관리자 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경기가 하강하는 본격적인 궤도에 든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이야기냐면 제조업이란 것은 물건을 만드는데 생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원자재 같은 것들을 미리 사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원자재 발주란 것은 그 기업이 맺은 계약에 따라서 미래 얼마 생산해야 되니까 내 원자재 발주를 이만큼 해서 결국은 생산해야겠다라는 플래닝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소매업하고 달리 제조업은 생산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런 공정의 프로세스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구매자 관리 지수란 것은 일종의 자재를 내가 얼마나 많이 살 것이냐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재를 많이 사는 이유는 미리 계약이 돼 있거나 혹은 경기가 전망이 좋기 때문에 자재를 빨리빨리 사서 미리 재고로 만들어 놓고 생산을 빨리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겠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이런 구매 관리자 지수 같은 게 나쁘게 나온다는 이야기는 미래의 생산이라는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나는 이미 이것을 반영해서
어떤 자재 같은 것을 좀 줄여놓겠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경기 선행 지표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조업 분야에서 이런 경기 선행 지표도 굉장히 유력하고요. 서비스업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지표들이 경기를 선행한 올해의 경기를 알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러한 1월 이런 제조업 서비스업 경기 지표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모시고 최근 수출 상황과 올해 경제 전망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공장에서 반복 작업을 하는 로봇팔은 전문가가 경로와 움직임을 지정한 프로그램대로 움직입니다. 네, 그런데 조이스틱을 잡고 움직이듯 경로를 그려주면 로봇팔이 그대로 작업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비전문가라도 쉽게 로봇을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겁니다. 김진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장에서 조립 작업을 하는 로봇팔입니다. 정해진 경로를 따라 반복적으로 일을 수행합니다. 로봇팔이 움직일 동선, 작업을 고려해 전문가가 프로그래밍한 것입니다. 조이스틱처럼 생긴 장치를 들고 손을 움직입니다. 하나의 움직임을 한 뒤에는 컴퓨터에 저장합니다. 동작을 완성한 뒤 실행 버튼을 누르자 로봇팔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조이스틱이 움직였던 경로를 따라 자동차 표면을 세밀하게 연마합니다. 어려운 작업도 단계별로 VR 컨트롤러와 같은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로봇의 움직임을 지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라도 로봇팔의 고난이도 작업을 쉽게 지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 기술은 표면 연마 작업 외에도 문 열기 닫기, 부품 결합 분리 등의 작업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비전문가인 일반 사용자들도 어떤 복잡한 모션의 제어가 필요한 로봇의 고난이도 작업을 별도 이제 프로그래밍이 없이도 쉽게 티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연구진은 로봇팔의 지능형 작업 외에도 이동 로봇의 자율주행, 로봇의 환경 파악과 강화 학습 등으로도 연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김민두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전북 군산시 옥도면 새만금 방조제 주차장 텐트 안에서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남녀의 신원은 58살 남성 A씨와 54살 여성 B씨로 확인됐고 이들에게서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이들의 관계와 질식 여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에서 낙석이 발생해 주천리 인근 도로 통행이 한때 전면 통제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어제 저녁 9시쯤 영월군 주천면 주천리 산에서 낙석이 발생해 88번 지방도로가 전면 통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통행은 1시간 만에 재개됐지만 인근 군등치 고개와 신천 주천면 인근 주민들이 도로 통행 중단으로 불편을 겪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주요 대선 주자들이 경선에서 압도적 대세를 유지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층을 공략하기 위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를 사면하겠다는 입장을 연이어 밝혔습니다.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지난달 29일 아이오와주에서 취재진이 트럼프 사면에 대해 질문하자 1974년 당시 포드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사임한 닉슨 전 대통령을 사면한 전례를 들며 트럼프 사면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지난해가 12만 5천 년 만에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될 것이라고 미국 일간 USA 투데이가 현지 시간 1일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아직 지난해 12월 공식 기온이 발표되진 않았지만 6개월 연속 극도로 따뜻한 기온을 보인 점을 고려할 때 과학자들의 이 같은 결론은 확정적입니다. 유럽연합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와 미 항공우주국, 미 국립해양대기청 등은 2023년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더운 해라고 향후 몇 주 사이에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새해 첫 출근길인 오늘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2.2도로 예년 기온을 7도가량이나 크게 웃돌고 있고요. 한낮에도 5도까지 오르는 등 비교적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곳곳으로 산발적으로 비나 눈이 조금 내릴 수 있으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흐린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경기와 강원, 충청 지방은 오전까지 1mm 미만의 비나 1cm 안팎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조금 높은 기온으로 출발하며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2도, 대구 2.5도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5도, 광주가 7도, 부산 11도 등으로 예년 기온을 1에서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심한 추위는 없겠지만 모레 아침에는 날씨가 반짝 쌀쌀해지겠고요. 내일 새벽에는 남부와 제주도에, 내일 오후에는 중부지방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또 내일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